오늘은 서정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갈래별 특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통국어에서 대부분 다 갈래별로 소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품 외에 이것의 갈래는 어떤 특징이 있지? 를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갈래별 특징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문학 문제 지문 있잖아요. 지문 있고 그 밑에 개념어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이 모의고사를 풀 때,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넘기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아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개념인데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모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지를 띄워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까지 같이 하려고 선생님이 개념어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할 거니까요. 같이 따라와 보세요. 선생님이 프린트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인쇄하셔서 같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서정갈래란 무엇일까요? 정을 보면 정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얼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갈래는요, 개인의 정서, 생각을 운율이 있는 함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게 있습니다. 정서, 운율, 함축적 언어를 선생님은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들에서 문학적 개념어가 출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서정갈래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대가요, 향가, 민요, 한시, 중간에 시조도 있고요. 선생님이 일단 그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까지. 뭔가 이러한 서정갈래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시조도 적어볼까요? 시조도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정갈래가 발전을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서정갈래가 현대시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개념어도 이러한 고려 시대에 나왔던 어떤 고전시가나 고대가요, 향가, 민요에도 적용이 되지만 주로 현대시에서 많이 보실 개념어들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시적 화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뭐죠? 시적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나 이거 알아 하는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아직 수능 끝난 학생들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뭔가 겸손하지 않고 건방을 공부해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 건방을 떠는 행동? 선생님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세요. 그런데 왜 안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 공부합시다. 시적 화자는요, 시에서 말하는 이예요. 그런데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나나 우리가 등장하면 우리는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이요. 시적 화자는요, 무조건 작가일까요?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날 때도 있고요. 안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 작품별로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정서로 가볼게요. 정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신 설명할 때, 내신 지문 설명할 때도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플러스는 긍정적 시어고요. 마이너스는 부정적 시어예요. 당연하죠, 선생님. 저 이런 말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거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게 되면 물론 필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인별로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 쓱쓱쓱 넘어가다 보면 내가 봐야 할 내용들도 넘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쭉 읽어보고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체크를 해보시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미리 공부해오는 것과 안 해오는 것도 다르고요. 시험장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하면서 읽어보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조로 가볼게요. 어조는요, 독백체와 대화체로 나눌 수 있어요. 독백체란 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자가 없어요. 나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화체는 어때요? 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화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독백 상황은 무조건 혼자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독백체만 판단 사용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투만 대화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혼자 있는데 말투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얘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 대화체를 쓰고 있구나, 아니다, 얘는 독백체를 쓰고 있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다음은요, 태도에 대해서 할 건데요. 태도가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먼저 쭉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태도들만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예찬, 반성, 성찰, 관조, 달관, 구도, 냉소, 자조, 풍자, 해학, 연민, 자연, 친화적, 회고, 회의, 내적 갈등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어와 그 다음에 모른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개념어를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네, 시간을 드릴게요. 화면을 멈추고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 생각했나요? 그럼 우리 예찬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찬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좋은 대상, 부정적인 대상을 나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긍정적인 대상을 찬양하고 예찬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요.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뭘까요? 이 시적 화자, 즉 작가가 기파랑을 보고 얘 진짜 멋있는 친구였어를 판단한 다음에 예찬하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런 말도 있어요. 님이요, 당신은 이런 금결입니다. 이 님에 대해서 화자가 예찬하는 그러한 작품도 있어요. 네, 이렇게 예찬의 뜻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반성이요. 반성은요.
자신의 잘못을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반성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성찰은요,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고 반성함. 그래서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널파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자, 나에 대해서 반성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조. 관조 좀 낯설죠, 여러분?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면요. 볼관,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현상을 관찰하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저 눈부신 햇살 속 여름산 이런 거 어때요? 조용히 이 여름산이라는 그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비추어 보는 거죠. 이런 게 관조고요. 또 하나 달관은 뭐냐면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삶에 대해서 이 세속, 이 현실의 어떤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얘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왜 사냐고 누가 물으면요. 나 그냥 허허하고 웃지요 이런 식으로요. 구도는요. 진리, 종교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어때요? 열반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구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냉소랑 자조를 볼게요. 자, 냉소는요. 어때요? 되게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차가운 냉을 써서요. 그래서 냉소는요.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저 화상 한량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거 어때요? 이 수기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네, 쌀쌀하게 비웃는 겁니다. 하지만 자조는 어때요? 얘도 비웃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를 보니까 스스로 자자가 떠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를 비웃는 겁니다. 자, 냉소와 자조는요. 비웃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비웃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풍자는요.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습을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자 자체가 어때요? 뭔가 막 돌려서 얘를 어떠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뭔가 직설적으로 막 화를 내는 것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습을 비웃으면서 약간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풍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해학은요.
사회적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뭔가 차갑게, 쓸쓸하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냉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엄청 웃기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민은요, 불쌍하고 가난하게 여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나뭇가지를 봤어요. 근데 나뭇가지에 저 참새가 우리 집을 지켜주겠다고 자지도 않고 꾸벅꾸벅 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참새를 보고 연민의 태도를 가졌다.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 맞죠? 이 참새를 불쌍하게 여긴 거니까요. 자,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요. 대부분 현대시에도 나오지만 고전 시가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할 때 기억하셔야 하는 말은요. 무라일체라는 말입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고는요. 지난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회의는요. 의심의 의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적 갈등은요. 자기 스스로 반성하거나 불안, 의심할 때도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되었나요? 네, 우리 태도까지 봤고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면요. 이것도 양이 꽤 많아요. 왜냐면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시인이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봅시다. 먼저 시간적. 자, 시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말 아시나요?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또는 아침, 점심, 저녁도 역시 순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계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다 어때요? 순행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순행적은요. 현재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과 과거로 말하는 그때의 그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과거를 회상할 때 많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행적,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음 공간으로 가봅시다. 자, 공간은요.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시선만 이동하는 게 있어요. 시선의 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냥 대상을 나열하면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구름, 깃발,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으로 그냥 쭉 나열하면서 아,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 방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멀리서 가까운 걸로, 그다음에 가까운 것에서 먼 곳으로,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뭔가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거, 이건 좀 쉬워요. 대립적 구성이 나타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립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수미상관입니다. 자, 수미상관은요. 처음 부분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수미상관이란 말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선경후정이 있어요. 자, 선경후정. 이 경치가 먼저고 정서가 나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경후정이다 라고 하면요, 외적인 요소, 경치가 선경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화자의 정서가 후정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점층적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점차적으로 심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점층과 반대되는 거는 점강입니다. 알겠죠? 점차적으로 심화돼서 이 정서가 심화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길이가 점점 더 심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승전결로 이 작품이 구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은요, 먼저 시상이 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심화가 돼서 고조가 됐는데 갑자기 이게 또 전환이 돼서 마무리가 될 때가 있어요. 기승전결이라는 말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상 전개 방식에서 나왔던 거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어조나 태도가 갑자기 위와 다르게 변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조 태도 변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형상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화로 가볼게요. 네, 형상화를 가면 선생님이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자, 여러분, 사랑, 이별, 고백, 배고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셀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을? 슬픔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심의 옛 이야기. 이거 어때요? 추상적이죠. 동심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떨어져 있었다. 이 뜻은 동심을 잃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동심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심의 옛 이야기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보통 내신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상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예요. 눈에 보인다. 자,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여기와 같이 합쳐서 봐야 할 개념이 있어요. 색채요. 색채, 이미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눈으로 인식해야 색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색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청각, 귀로 들리죠? 후각, 코로 냄새 맡죠? 촉각, 만지죠? 미각, 맛을 보죠? 공감각적 심상,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공감각적 심상은요,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표현할 때 보통 땡땡의 땡땡화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배워봅시다. 자, 푸른 종소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공감각적 심상의 예시죠. 여러분, 푸른은요,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이고요. 종소리는요, 청각이에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면요, 고민하실 게 뭐를 얘가 표현하고 있어?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푸른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자면 항상 공감각적 심상은요. 땡땡의 세모화로 돼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자리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세모하게 표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청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공감각적 심상 표현하는 거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를 어떻게 표현한 거지? 뭐를 어떻게 표현한 거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공감각적 심상 예시 나오면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 이미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요.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가 있어요. 동적 이미지는요, 움직이죠. 정적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요, 동적 이미지는 역동적인 느낌이 있고요. 생명력이 느껴져요. 생명력이 느껴져요. 그런데 정적 이미지는요, 되게 고요해서요. 이게 정적인 것 같아. 진짜 굉장히 어떤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상승 이미지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강 이미지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작품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일까요? 나쁜 이미지일까요? 대부분은요, 아닐 때도 있어요. 판별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이미지를 긍정적인 속성으로 인식하고요, 하강 이미지를 마이너스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작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알았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나머지 요소들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법에는요,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화류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안 한 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선생님 상징도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채우고 우리 뒤에 다시 가서 비유법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내신에서 진짜 많이 듣게 될 텐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소재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자, 객관적 상관물을 우리가 말할 때는요, 화자랑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같은가, 그리고 이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반대되는가,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을 환기,
다시 떠오르게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같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 하나가 엄청 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벤치에 앉아서 아, 너도 이렇게 울고 있구나. 너도 이별을 했구나. 그렇다. 너도 진짜 슬프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제 처지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이입이 되겠죠. 그러고 반대되는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별을 해서 되게 외로워요. 지금 벤치에 혼자 앉아있어요. 우두커니.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철새 2마리가 되게 가깝게 퍼덕퍼덕 거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어때요? 나랑 반대되고 있죠. 반대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니까 반대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감정을 간조하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을 해서 내 감정, 잊고 있었던 내 감정이 다시 떠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를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어떻게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5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어요. 5개념이에요. 자, 이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객관적 상관물은 케이스가 3개예요.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큰 틀 아래에 일부가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포함 관계가 잘못된 거니까요. 알겠나요? 넘어가 볼게요. 상징으로 가봅시다. 자, 상징은요. 추상적인 관념을 얘도 역시 구체화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비둘기를 보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이 비둘기를 피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 아니면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 아, 얘는 지금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또 다른 거는 해가 있다고 할게요. 자, 해를 보고 아, 뭔가 정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의지가 떠오르고 이렇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해다. 상징적인 속성으로서 어떤 시어들이 의미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시 비유법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유법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자, 사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얼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이 사과처럼 동그랗대요. 그래서 이렇게 직유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법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은유법은 직유법과 다르게 뭔가 은은하게 조용하게 비유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뭐 은는, 뭐뭐 임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유법과 은유법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비유법일 거예요. 꼭 한번 기억을 하세요. 한번 다시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대유법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대유법은요. 사물의 한 부분과 무언가가 굉장히 유사해서 다른 말을 빌려서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백의의. 자,
천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대상은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자, 간호사가 뭔가 천사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럼 치료를 해주니까요. 또 과거의 간호사들은 그 우리 위인전 같은 것만 봐도 뭔가 하얀색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 하얀색 모자를 쓰시면서 진료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속성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유법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요소를 빌려서 표현을 한다는 거. 왜냐? 그 부분적인 요소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의인법과 화류법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요. 자, 화류법은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류법이 조금 더 의인법보다 큰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대조와 대비로 가봅시다. 대조와 대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미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같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조는요, 대립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자, 대립적인 존재에서 반대되는 요소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과 남, 아니면 뭐 동과 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진짜 명확하게 반대잖아요. 그런데요, 대비는요, 차이점을 드러내기는 하는데요, 대조처럼 완전 다르다. 뭐 북과 남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색채 대비. 자, 빨간색과 노란색 대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북과 남, 뭐 동과 서처럼 이거의 반대는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흰색과 빨간색 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대비라고 할 수 있죠. 차이만 있을 뿐이잖아요. 색깔이 다르다는. 그래서 대조와 대비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대비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문학 작품에서. 대조법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서 어떤 게 이거구나, 이거는 어떤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영탄법으로 가볼게요. 자, 영탄법은요, 뭔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나타내냐면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면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이게 영탄법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용어들을 외워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영탄법은 사실 감이 많이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다면 조금 더 눈에 익히니까 문학적인 개념어들은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서리법 가볼게요. 서리법은요, 의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얘는 결론이나 단정을 짓기 위해서, 단정적인 태도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압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면 그냥 그거는 의문형 어조로 물어볼 뿐이죠. 알겠죠? 그 다음 열거법은요, 비슷한 대상을, 비슷한 어구를 나열하는 거예요. 동일 아니에요. 동일 아니에요. 비슷이에요. 동일하다면 이거는 반복법이라고 하겠죠. 열거법, 비슷한 특성을 나열하는 겁니다. 자, 연세법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단박에 이해하실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꼬리물기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되었죠? 네. 자, 도치법은요,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도치법을 쓴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먹어라, 밥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용의 강조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꾸법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반복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꾸법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쌍쌍을 잘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반복을 이루고 있어서 문장 구조의 반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대꾸법이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 이따 반복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어법은요. 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역설법은요. 모순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진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죠?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에 소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라는 걸 보면 정말 깝깝한 곳에서 지내고 있구나. 아, 얘가 진짜 괴로워서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게 소리가 없다. 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속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과 역설법의 차이는 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드러냈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담겨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와 역설을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시적 허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적 허용에는요. 문법상 틀린 내용이어도 문학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시적 허용은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적 허용으로.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운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은요. 외제율, 외형률과 내제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제율은요. 위율, 위치할 때 그 위예요. 그래서 가군, 요운, 두운. 끝날 때 나왔니?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운율이 있었니? 아니면 시작할 때 운율이 있었니?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음보율.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삼음보, 사음보. 이러한 음보가 반복이 됐니? 역시 외제율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음수율, 수의 반복이죠. 예를 들면 시조에서 많이 나오죠. 3, 4조, 4, 4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수에 맞춰서 운율이 나타난다. 겉으로 보이죠. 외제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형식이 정해져 있을 때 겉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제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제율은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외제율처럼. 그래서 대부분은 자유시나 산문시에서는 내제율을 보입니다. 됐나요? 네. 운율이 나왔을 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지를 말할 때 이러한 외제율과 내제율을 이야기하고요. 더불어서 반복을 통해서 의문을 형성을 하죠. 운율을 형성을 하죠. 자, 예를 들어보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반복, 음절의 반복,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 시행의 반복으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사 구조에 반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 문장 구조가 어떻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사 구조의 반복을 말할 때 구마다 쌍을 잘 이룬다. 그래서 대꾸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너는 찌개를 먹고 나는 피자를 먹고 문장이 쌍을 이루고 있죠. 그쵸?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통사구조, 문장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있고요. 구마다 쌍을 이루고 있는 대꾸법도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도 운율이 느껴지는데요.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있어요. 자, 의성어는요, 소리성을 써요. 그래서 개굴개굴, 삐약삐약. 의태어는요,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엉금엉금, 폴짝폴짝, 살금살금 이런 거 다 의태어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선생님이 조금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스스로 눈에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구나 를 느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꼭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서사갈래의 특징, 극갈래의 특징, 고술갈래의 특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